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예,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압도적 의미죠. 예, 반갑습니다. 예, 5월입니다. 5월 하면은 참 의미가 많은 달이긴 합니다만은 노래 한번 해볼까요? 5월은 푸르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이날인데 뭐 더 이상 어린이 아닙니다만은 왜 어린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의 달이죠. 예, 가족의 달이라서 오늘 또 재밌는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지입니다. 예. 떠도는 종교적 노마드 서리집사 변상욱입니다. 예, 스페셜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이 원래 한 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자, 그러면 저쪽부터 이쪽부터 어떤 분이시고 뭐 무슨 뭘 얘기를 하러 왔고 금방 가야 되고 뭐 어쨌든 자 박수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인사드립니다. 서강대학교 미디어 융합연구소의 연구교수 윤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왜 모셨는지는 좀 이따 또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네, 저 종교를 연구하는 미디어 학자 서울여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박진규라고 합니다. 어우, 저도 뭐 슬로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까 설이 그다음에 노마드 막 이렇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지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박 교수님도 종교와 미디어를 연구하는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웃음을 담당하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족 저희가 이제 미잡쇼라 그래서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튼 잡담 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게 저희 또 이제 그 업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요 달에 맞는 또 가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고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해외에서 선물이 왔어요. 해외에서 선물이. 정말 저는 우리 어머니 말고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저 때문에 본다 그러고 너무 그래서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캐나다에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 7개째 먹었는데요.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보고 계시면은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모자라 보여요. 그래서 또 이게 뭐 저희 선물 굉장히 저희 그 NCC 캠이다만 굉장히 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굉장히 속물들이 이래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해외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간편한 걸로 해주시고요. 국내에서 보내신 분들은 현물 좋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대파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 잊혀졌던 아니면은 뭐 철 오는 대로 살구, 복숭아, 포도 뭐 뭐든 좋습니다. 예. 카메라도 봤습니다. 와우. 예, 쓰시던 중고 카메라 중에서 조금 이제는 좀 창고에 넣어놔야겠다 하는 카메라라든가 마이크 같은 것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사과 선물로 하면 영혼까지 팔아드리죠. 요즘엔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캐나다에서 보내주신 요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 치워주시죠. 이거 계속 있다가 또 광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 네, 여러분들 그 애청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심지어 저 물건 이렇게 갖고 나가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외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웃음기는 조금 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가족을 도대체 뭐 어디서부터 풀어서 어디에서 마무리하겠습니까? 근데 참 쉽지는 않고 참 소중한 주제입니다만은 저희가 그 윤 교수님 모신 이유가 윤 교수님 박사 논문이 영화 드라마. 드라마 죄송합니다. 당장 오늘 잠깐 뵀는데 이거 촬영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생캐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디어 마이 프렌즈를 박사 논문으로 하셔서 참 네네, 재밌기도 네.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족의 의미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뭔가 가치관의 충돌, 옛날 뭐 아빠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드라마에는 이제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갈등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디어 마이 프렌즈의 주요 줄거리가 되고 있는데
왜 가족 갈등이 생기는지에 주목해서 이 디어 마이 프렌즈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탈가부장 이데올로기로 옮겨가면서 그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디어 마이 프렌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는 이 공자의 효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써 그것들을 이제 무거워집니다. 소학이라던가 뭐 논어라던가 이런 거에 나온 텍스트에 나와 있는 가족의 얘기랑 드라마에 나온 텍스트랑 비유를 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이제 가라앉고 부상 이데올로기는 무엇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 말고도 참 가족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드라마 접근, 영화 접근 많이 있었는데 네. 또 미디어, 종교 또 이러면 또 박진규 교수가 아니까 네.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의 어떤 일상과 제일 밀접하게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고 있고 그 안에 자기와 감정이입 시킬 수 있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그런 장르여서 우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것 어떤 배경 자체가 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남편과 아이들을 다 학교와 직장으로 보낸 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듣는 라디오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던져주는 게 텔레비전 드라마여서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연구거리도 되고 뭐 저도 텔레비전 드라마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만 연구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뭐 논문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연구 문제 혹은 네. 이렇게 제일 중요한 뭐 파인딩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제 오늘날 가부장 지배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맨 마지막 서사에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왜 그 남자 주인공 신구 선생님이 왜 그렇게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또 여성들이 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결혼 이데올로기로 다루죠. 그러니까 가족의 이제 만들어지는 근간이 결혼인데 이 조선 시대의 결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오늘날 뭐 연애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왜 남자는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는지 또 거기서 남자 그 조인성 배우가 나오잖아요. 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연상의 남자를 만나는데 또 거기서 남자는 또 장애인이 되잖아요. 왜 장애인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온 그 문화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다 보여주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체되는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뭐 해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만 그게 과연 해체일까부터 시작해서 네네. 우리가 그동안 가족 그랬을 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어떤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어떻게 변했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디폴트가 된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병 기자님 어떻게 가족과 관련된 어떤 글쎄요. 오랫동안 가져오셨던 그런 오래된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40년 넘게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저한테 뭐 정상 가족의 문제를 물어보시면 참 난감한데 현실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는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높은 지위면 더 좋죠. 그다음에 적절하고도 안정적인 또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과 안 얻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확 크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서 요새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 갑자기 눈빛이 팍 맞아요. 회계사, 변호사, 뭐 그다음에 유학 갔다 왔대,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 출연자들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는. 맨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라 그러면 눈이 커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난감한 주제입니다만은 이성애자 동성애자에 따라서도 인류 시민과 이류 시민으로 갑자기 확 역전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다음에 비이혼자와 이혼자도 확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구는 인류 시민이고 누구는 이류 시민이고 같은 국민인데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기준들이 너무나 정상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저게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아, 내가 갖고 있던 게 특정의 이해나 특정의 지위 자리에서 비롯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살았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반성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 그러면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막 쏟아지겠죠. 그게 이제 지금 논문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참 궁금한 그러니까 거죠. 논문 참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냥 안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도 저도 굉장히 뭐랄까 때로는 어떤 부분은 불편하고 막 그렇지만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막 그런 접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단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그 박사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그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정서의 구조거든요. 와우.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고 자녀 이데올로기가 있고 부상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상 가족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변주에 따라서 이제 실은 문화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 부상하는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정상 가족이라고 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물음을 가진 것은 그것들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신 것이죠. 네.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 교수님 당연히 그 드라마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시사점 우리가 좀 고시볼 수 있을까요? 그 Dear My Friends가 2016년에 나온 드라마이고 뭐 그 2010년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대중문화 텍스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듯이 가족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가족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무였고 엄마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모두 의심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정말 그러느냐 특히 우리가 2014년 2016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젠더와 관련된 혹은 이 가부장제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의 어떤 문제는 없었을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 대중문화 텍스트 안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Dear My Friends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혹은 부부에 대한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드라마여서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품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거 변하면 안 돼. 이거 변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반드시 고수해야 돼. 이러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갈등의 이제 주요 요소가 그러니까요.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Dear My Friends의 중요 핵심 사건은 뭐냐면 제사죠, 제사. 제사. 네,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 가족 행사. 제사를 배제되는 여성들이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꼭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신구 씨의 이제 그 드라마의 대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닌데 뭐 우리가 밥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다 이제 도출이 되고 갈등이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부장 쪽으로 저도 말을 하면 지금 여성은 이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또는 통과 의례를 지나가면서 여성의 도대체 지위는 뭐고 역할은 뭐냐. 가부장 쪽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어가 왜 이렇게 질이 떨어졌냐?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문어가. 그리고 이번에 이거 홍어 수입산 아니야? 국산 서야 되는데 야, 이 조상님들한테 면목이 이게 속겠네 이게. 한 가지 저 드라마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막 방송하고 있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세요. 보죠. 거기에 제사의 장면이 나오죠. 2024년에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그 제사를 여전히 지내고 있는 재벌집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 재벌집에서 제사의 음식을 누가 하느냐? 그렇죠.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이 며느리 하지 안 않습니다. 사위들이 합니다. 사위들이 변호사고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위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게 지금 2024년이라는 것이죠. 오늘 너무 악역을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님이 1909년생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에 제사가 10몇 차례예요. 10몇 차례. 그러니까 큰 형수는 그 기와장을 쪼개서 기와장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횟가루도 이렇게 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로 수세미로 다 닦아서 헹궈서 그 차곡차곡 부엌에 싸놓는다 말이죠. 그 물기가 가시면 다시 제사예요. 네. 그리고 여성들은 이 마루로 못 올라와요.
부엌과 마당에서 음식만 날르지 이 위로 못 올라온단 말이죠. 마루 위로. 그러면 남자들이 가서 어린 남자들 순이긴 하지만 남자들이 가서 받아다가 옮겨놓는 거지 여성들은 감히 제사가 치러지는 그 방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주자 가래에 의한 제사. 주자 가래? 네네.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쓰러져요. 입원하고. 저희가 오늘 주제가 관혼상제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이쪽으로 흘러서 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할 것은 또 이렇게 여기 편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악마의 편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병 기자님이 이게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혹시 또 이렇게 막 그걸 지정하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철학이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정보센터에 가야 돼. 그래 가지고 이제 문제는 여기 기독교 교회 협의회니까 집안의 모든 여성은 다 크리스찬이고 남성 중에선 제일 막내인 저만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다 보니까 큰 형수가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연배로나 바로 추도회로 바꾸고 5분밖에 안 걸려요. 음식 차려놓고 5분간 예배 보고 바로 식사. 다들 좋아해. 다들 좋아하는데 그러나 또 다른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 집은 요새 이렇게 바꿨대더라 하면은 또 손가락질 받겠죠. 우리 집안이. 그러나 해피하게 지냅니다. 해피하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기가 한 60년대 정도 됐었나요? 60년대는 뭐 내일이 시험이더라도 제사 지내러 그럼 더 뒤에- 제사는 12시에 지내잖아요. 네. 또 자정까지. 그리고 현보로 다음날 막 네. 학교를 뭐 갈 한 정도니까. 70년대 혹은 뭐 80년대라고 한다면 그때의 개신교는 기독교는 당시의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라고 표현되어지는 가부장제나 가족제도, 가족주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였는데 지금 2024년에 보면 오히려 가족주의나 혹은 가부장제의 어떤 재밌다. 대표격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 논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가족제도라는 것이 결국 유교에서 온 것이지 이게 유교나 혹은 한국의 어떤 전통에서 온 것이지 기독교와 연결시킬 만한 고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어떤 가족에 대한 혹은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마지막 어떤 그 보루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또 흥미로운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통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네. 처음부터 이게 전통이야라고 원형이 있지는 않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제사에서 중요하게 지금 말씀 안 하지 않으신 게 여성들의 노동 가치. 노동같이. 그래서 오늘날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전복이 되는 거죠. 그런 위치라던가 권력이라던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제사를 지냈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에 들어와서 조상님께 그래도 절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참 지나서. 그래서 남녀 차별도 되게 심한 문제도 있는 거죠. 오늘날 젠더 문제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그런 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는 그 집안이 제사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내고 제사상 차림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를 가지고 어떤 그 집과 집 사이에 어떤 하이어라키 같은 게 정해져서 조금 후진 집, 괜찮은 집안, 뼈대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동네에서 어떤 낙인을 찍죠. 이게 서서히 제사 특집이 되고 있어서요. 제사 얘기 끝. 제가 사회자의 특권으로 자. 제사 특집은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제사 특집으로 되면 선물 안 옵니다. 선물 안 옵니다. 아니, 선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제사 디어 마이 특집에. 프렌즈에서도 제사가 문제가 됐군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족 이데올로기를 말할 때 제사를 말하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 말로 마무리를 제사 특집. 니들이 제사를 알아? 이건. 이제 됐죠? 논문 얘기했고 저자 얘기했고 다 얘기했어요.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디어 마이 프렌즈에도 나왔지만 그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 이렇게 뭐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변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물음이 네. 옛날에는 가족 그러면 사실 가족 몇 명 그러면 뭐 4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가족 그러면 이게 꼭 뾰족 지붕에 살아야 돼. 딴 데 또 살면 안 돼. 다 아파트 살면서 집은 또 이렇게 꼭 그려야 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일기 그림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어떤 클리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얘기를 약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클리셰한 흔한 주제인데도 계속해서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란 거가 어떤 의미가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디폴트는 뭐가 되며 대표적으로 그걸 그리는 어떤 뭐랄까 영상 콘텐츠는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 어떨까. 윤 박사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문제가 가족의 기준 혹은 가족의 자격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항상 핏줄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혈연과 연결을 시켜서 혈연이 갖춰져야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이란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질문에서는 정말 그게 가족이야? 그것만이 가족이야?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핏줄을 얽혀 있지 않은 가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오히려 핏줄이 가족이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혹은 거기서부터 오는 굉장한 강압이라든지 혹은 지나친 의무라든지 뭐 당연한 책임이 지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큰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들도 나오고 우리는 핏줄은 전혀 연결되지 않지만 우린 가족이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도 미디어 속에서 많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이웃사촌 막 이러면서 이게 보면은 가까이 있어서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야라고 말은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 가족 피 우리 요것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만이 가족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유연성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2024년에 가족이라는 의미를 만약에 조금 재조명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가족 신화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드라마도 보면 가족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화해를 해야 해요. 만약에 변 기자님께서 맞아. 제 아버지로 분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저랑 싸웠고 아버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마지막엔 눈물 흘려야 돼. 네, 눈물 흘리고 이런 맞아. 식으로 끝나는 서사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가족 신화에서 좀 우리 사회적으로 좀 벗어나야 될 것도 있다고 봐요. 워낙 그 가족 신화가 우리 사회는 공고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식당 가서도 식당 아주머니한테 이모, 고모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전혀 상관 핏줄 없는데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좀 약간 편법적으로 친해지고 편해지고 싶으면 오빠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 해서 많은 갈등을 좀 해소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모순적인 저도 얼마 전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쇼킹했던 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인데 그 무슨 오빠가 있고 당연히 여동생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연락을 자주 하느냐 그렇게 무슨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한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어떻게 가족한테 그러면서 가족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뭘 알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약간 뭐랄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나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형이랑 좀 시간이 뭐 언제 밥 먹자 그랬는데 뭐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형제간에도 좀 이렇게 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막 요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전에도 옛날에 뭐 대기업 선전할 때 뭐 가족입니다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건 또 하나의 가족 이렇게 말하는데 왜 거기가 가족이에요 회사지.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랑 비슷한 거네. 내가 왜 당신을 사랑을 해야 돼? 그렇죠. 사랑하지 말아야죠. 가족 신화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이제 악녀가 있잖아요.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악마적으로 그리는 악의적인 캐릭터로 그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드라마 텍스트 속에서 유일하게 용서받는 악녀는 모성이 강한 악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거나 혹은 굉장히 성격이 안 좋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혹은 못되게 굴어도 그가 모성이 강하면 그 스토리 내에서 용서가 되고 받아들이는 걸로 그려집니다. 일종의 엄마에 대한 모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혹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으로 길어지는 게 많고 아빠는 되게 민주적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게 이제 그 엄마에 관한 희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이런 형상을 만드는 거죠. 오히려 여성 캐릭터에 의해서 가부장제도가 정당화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야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남자 캐릭터가 나서서 하면 이미 그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성을 앞세우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이 한이 맺힌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맺힌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 딸 넷에 아들 하나거든요. 셋째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한테 정말 모든 걸 올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할 얘기는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 가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흔한 주제인데 참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보면은 참 서로 막 저요저요도 하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영화 저는 막 지금 제목이 생각 날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한 어떤 그런 원칙들 말고 가족이 이럴 수도 있어. 일본 영화 뭐였죠? 어떤 가족? 예. 아, 그리고 어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어느 가족 이것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혹시 저는 한 대 맞은 거 느낌이었어요. 이게 참 일본 영화라는 점보다는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반응이 있었다는 점이 우리한테는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이야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혈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그것도 굉장히 어떤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가족과 같이 맞아, 지내는 맞아. 모습들을 맞아. 그리면서 어떤 한국 사회 가족이란 영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런 화두를 던지게 된 것이고 그 작품이 굉장히 잘 수용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뭐 질문하고 있고 그 대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봤을 때도 사실은 아이가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계속 키워갔으니까 그 양쪽 가족 다 어떻게 이게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확 다가왔으니까 그때도 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에 따르면 그런 모든 모성이 되거나 부성이 되거나 이런 거는 반복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반복 수행. 네, 그래서 아버지 혹은 엄마라고 불러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모성이 되고 부성이 되고 이런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그래서 그런 서사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가족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 어쩌면 저출산까지도 좀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앞부분에 제사 얘기만 그거라고 하다가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나갔어요. 야, 그 선물 얘기하고 대파 얘기하더니 또 이제 제사 얘기하고 진짜 잡담만 하냐? 막 이러는 댓글이 막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잠깐 멈추고 두 분 못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좀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미 가족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